저희 한 분 한 분 호명 드리면 이렇게 박수 부탁드리고요. 호명하고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님, 김재섭 국회의원님, 정병국 전 장관님, 김병만 서울시 정무부시장님, 아우 죄송합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님, 네, 이재진 감독님 이 순서대로 앉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한 분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서울시 정무비서관인데 오늘은 제가 반차를 사용하고 왔기 때문에 민간인 김인규 또 저기 그 YS 손자 김인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뜻깊은 영화도 잘 봤고 또 이렇게 대화할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갑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영화를 보고 나서 여기 앉아 있으려니까 좀 면목도 없고 좀 먹먹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병민입니다. 오늘 영화를 보면 간간히 서울시 광화문 광장의 모습들이 나오던데 거기에 책 읽는 서울도서관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정말 세계적인 도시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를 초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 이재진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역부족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을 감히 다룬다는 무리를 해서 만든 영화인데 대통령님의 어떤 멋진 모습, 대정치가로서의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지 못한 것은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영화 지부 행사는 전문 진행인이 등용이 돼서 하는 법인데 예산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인규 비서관과 양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앉아 계신 훌륭한 분들께 이제 의견을 좀 여쭙겠는데 영화를 지금 1시간 25분 동안 보신 솔직한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민정부가 어쨌든 93년부터 이제 98년도까지 지속이 됐었는데 아까 영화에도 나왔다시피 IMF라는 외환위기가 워낙 큰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 YS 업적에 대해서 재평가한다는 거는 또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군사정부 시절에 불온서적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문민정부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영화를 개봉하려고 했으면 불온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가처분 신청을 했을지 모를 정도로 사실 그동안 YS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 문민정부 30주년이었거든요. 또 작년이 또 YS께서 돌아가신 지 또 10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런 말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은 난다고 하는데 이제서야 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YS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황혼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좀 소회를 갖고요.
사실 저도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봅니다. 예, 오늘 처음 보는데 기대가 더 컸던 것도 맞지만 사실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실 워낙 IS에 대한 이런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쉽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까 사실 이렇게 영화 끝나고 나서 물론 사실 저희가 오늘 다 초청을 해서 오신 분들이지만 이게 다 같이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아까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그런데 이게 저희 뭐 재단에서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전혀 사실 일본식도 없었던 사실 저 끝에 앉아 계시는 이재진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어 주셨는데 참 오늘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재단에서도 투자를 좀 해서 조금 더 물론 퀄리티가 너무 좋았었는데 좀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네, 이거 일단은 그러면 뭐 순서대로 이거는 마이크가 이게 좀 할 게 없으니까 전하람 대표님. 네, 저도 너무 잘 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영화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좀 활동 생생한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나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병국 대표님 모습 많이 봐서 좋긴 했지만 약간 너무 물론 제가 아는 분들이라서 또 친하고 그런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인터뷰가 좀 사실 많아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생생한 모습이 좀 더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왜냐하면은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추도식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가 요즘 그 센 척하는 정치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센 척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상남자적인 면모, 요즘 유행하는 뭐 테토남 같은 면모를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런 면모나 활동상 또 직접 고뇌하셨던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담겨 있었다면은 김영삼의 뷰포인트를 따라가는 어떤 감상이 조금 더 원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약간 인터뷰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분을 모셨던 분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좀 따라가게 되는 그것도 물론 뭐 좋았지만은 약간 김영삼의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꼭 후속작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지금 다뤄지는 이슈들이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불의에 저항하고 뭐 단식이라는 이슈도 최근에 있고 계엄이라는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왜 자금의 정치인들은 이런 어떤 용기 있는 판단들 또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원칙 있는 결정들을 잘 못 내리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하고 또 자금의 정치가 사실 30년 전보다 후퇴한 것 같은 면 너무 많이 있어서 좀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봤습니다. 그래도 영화 자체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보는 내내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가시방석 같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삼김시대, 그 어떤 큰 정치인들이 민주화라는 큰 산을 넘어갔던 그 시절의 정치와 지금의 정치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역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저 나이 때 김영삼은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라고 스스로를 계속 비추어 보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해왔던 업적들을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 하나가 그 은연중에 녹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명시적으로 딱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군사정부, 뭐 독재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나라 뭐 저 위에도 있고요. 이런 독재 국가, 뭐 군사정부, 뭐 이런 그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여러 형태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그런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다 회귀합니다.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사람이 다시 독재자가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군부 세력에 의해서 쿠데타로서 민주정부가 무너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불가역적으로 민주를 한 번에 이뤄낸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역사상 김영삼 대통령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야 되는 포인트고 저 역시도 김영삼 대통령 볼 때마다 느끼는 지점입니다. 해서 뭐 저는 우리 뭐 천하람 대표님이랑 같이 정치를 우리 정병국 의원님이랑 처음에 저희가 그 말하자면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정치를 시작한 정병국 대표님으로부터 저희가 정치에 첫 발을 내렸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YS 그 정치의 일부를 계승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계승한다고 하기엔 저희가 너무 미천해서 같이 미천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아무튼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주 불편하고 또다시 성찰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 그리고 누구나 개혁을 입에 담지만 그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해놨던 YS의 업적들이 다시 한번 저한테는 깊숙하게 일침이 됐다. 이게 저의 영화 감상평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제가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상영관에서는 다음번 상영관에서는 제가 모르는 분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예전 대학에서 그 학생들 한 7년 정도 가르칠 때 전공이 행정학과였습니다. 행정개혁이란 과목을 가르칠 때 제 과목의 거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YS 시대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YS에 대한 재평가이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민주화 과정과 대통령으로서의 업적 모든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조금 이렇게 평평하게 많이 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과정에 대통령 김영삼의 초반부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아마 감동은 훨씬 더 많이 끌어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소회가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개혁이란 말이 저는 좀 오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진영에서 봐서는 이 타파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는 그걸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부딪히게 되는 개혁의 오염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현대 정치에 생각하는 정치권의 개혁이라는 용어를 한번 곰곰이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 추진했던 하나의 척결을 비롯한 특히 금융실명제에 관한 개혁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모든 기득권들을 부수면서 저항을 이겨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 행정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혁을 했던 YS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가 저는 조금 더 손에 잡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영에 대한 대결로서의 개혁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사실은 박수치고 원하지만 결국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서 넘기 어려웠던 일들을 끄집어내는 일, 오늘 그것 하나만을 국민께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장면이었다면 저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울시를 잘 안내해 주셔서 중간에 저희가 광고비를 좀 태웠나 싶은데 그런 건 따로 없는. 예, 제가 가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던 거는 이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 도시에도 분명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울시의 청계천을 만들었던 과정과 버스 전용 차로를 개설하고 지금으로 있게 되는 한강 르네상스를 통한 지금 현재 서울시의 변화의 과정들은 이 또한 작은 단위에서의 개혁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거든요. 서울시가 지금 비춰지는 많은 모습들이 글로벌 전 세계가 정말 염원하고 있는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게 됐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대에 90년대에 깔아왔던 이런 개혁의 성과라고도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화는 재밌어야 되는데 그 재미의 요소가 90년대 문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년 시절을 90년대에 지냈는데 아마 90년대의 유년 시절 성장기를 거쳤던 많은 사람들은 그때의 대중문화가 정말 매년 다르게 성장했던 그 재미난 요소들을 다 몸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깔아놨던 시작을 사실상 문민정부의 시작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재밌는 요소들을 더 첨언해 주시면 앞으로 후속작에서 첨가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게 잘 봤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재진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참 우리가 못했다.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은 이재진 감독께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저는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아니 무슨 의도시지? 이게 뭐 요즘 세상에 돈이 안 될 텐데 과감하게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는 뭐지? 근데 오늘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재진 감독만도 우리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크게 가지면서 정말 죄스럽고 먹먹했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대통령 되기 전에 5년, 대통령 되시고 나서 5년, 꼬박 10년을 모셨거든요. 대통령 되는 과정을 이제 먼저 제가 이제 민주화운동 하다가 구속됐다가 막 나오니까 직선제 6.29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에서 풀려서는 나왔는데 나오면서 직선제 개헌이 된 거죠.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직접 참여를 해서 완전한 민주 정부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부류가 있었는데 저는 후자에 가까웠고 그래서 참여를 같이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서 하던 게 87년 대선을 치르게 된 거죠. 87년도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김이 그러니까 DJ와 YS가 결국은 이 분열이 되면서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 대통령이 되게 되는 바로 문민정부를 열 수 없는 이런 과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판단을 하시고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3당 합당을 하시게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던 사람은 그 DJ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평화민주당이 맞죠? 평화민주당이 그러니까 2당이었고 통일민주당은 3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게 이제 DJ한테 제안을 했고 DJ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잘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은 YS하고 손을 잡는데 YS하고 손을 잡아도 완전하게 절대 다수 의석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하고 JP까지를 합쳐서 3당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면서 그 역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면면들을 보는데 제가 이제 상도동에서 이제 비서를 하면서 비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당직을 써요. 근데 제가 당직을 쓰는 날 보면은 밤 12시 넘어서 1시, 2시 되면 뭐 오늘날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 예, 민주투사로 뭐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사도 안 데리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상도동을 와요. YS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뭐 주면 오게 따라가겠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정치가 앞과 뒤가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아마 그 뒤에 정치를 제가 내 정치를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교훈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YS를 매주 토요일이면 등산을 가세요. 등산을 가시는데 몇 사람 이제 비서들이 따라가는데 이게 저는 이제 늘 따라가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박종홍 의원이 이제 비서였는데 그 저하고 두 사람은
늘 따라가는 비서였고 아까 잠깐 나왔던 김기수 실장 이 세 사람은 이제 늘 따라가는 비서였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는 산에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가 있었고 소주도 한 잔 마시고 그럴 때였는데 약주 한 잔 드셔서 좀 권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여쭤봤어요. 저도 나중에 정치를 하고 싶은데 제일 걱정되는 게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정치인에게 돈은 필수인데 정치인에게 돈에 있어서 정치인은 정거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정치인에게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 네가 돈을 어디서 만들어 왔더라도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나눠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그 정치인에게서의 돈의 생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상당히 큰 것을 배우게 됐고요. 그 이유도 보면 뭐 역사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뭐 많은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 엄청난 전 이제 큰 교훈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늘 이제 귀담아 들었던 얘기는 국민을 두렵게 여겨라. 정치하는 사람. 여기 이제 정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정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국민을 제일 두렵게 여겨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라.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고요.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에게 늘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늘 하셨는데 이게 우리 정치인들이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이 다큐에서 보면 자유당으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시고 민주당으로 탈당을 해서 당적을 바꾸잖아요. 근데는 그때는 아까 역류를 했다고 이제 김영춘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같아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선거 때만 되면 이합 집산을 하고 탈당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가면 떨어지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내가 이 당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고 계속 탈당을 하신 뒤에 아마 그 당시에 자유당에 그냥 남아있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승승장구 그런 고생 안 하시고도 가실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걸 버리시고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야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계속 그 다음에 야당을 하신 거죠. 오로지 한 길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당을 바꾸더라도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정치인에게는. 그리고 그 다음에 3당 합당할 때도 저도 이분이 왜 이러시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자리에서 저는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3당 합당하는 과정이 좀 지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프 회동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면은 다 도청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야외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도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당 합당하는 과정을 골프 회동을 통해서 했는데 YS가 군사 독재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들어 그 이전에 좀 골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뒤부터는 단식하고 하시면서 골프를 완전히 끊으셨는데 상당히 한 10여 년 이상을 골프를 안 치시니까 당연히 못 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골프를 치러 나가면은 앞뒤로 이제 팀들이 있잖아요. 그 캐디한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저는 무슨 국장이고 어느 회사 회장이고 뭐 누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골프 못 친다. 그래서 골프 금지령이 나오게 된 거고 이런 면면들이 야당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새기신 거예요. 마음에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를 어떻게 고쳐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확신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또 들었지만 또 한 가지를 든다라고 하면 그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하게 그 이전까지는 그 광역의원만 선출을 했었는데 그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한 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이끌었고 지금 또 김병민 부시장께서 얘기하셨던 서울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지방자치 전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척결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을 천명을 하셨고 그게 두 번 다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국민의 힘을 그 생각을 뜻을 거스르고 정권을 잡을 수 없게끔 만든 거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쿠데타에 실패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를 척결을 하지 않고 군부 내에 잘못된 이러한 그 패거리들을 존재시켰다라고 하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게 이제 그 명실공히 민주공화국을 실현한 실천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금융실명제는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그 경제적으로 10위권대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동인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IMF가 오게 된 이유도 저는 금융실명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금융실명제를 하기 이전에는 모든 금융이 간치금융이었어요. 대출을 해주거나 뭐를 할 때에 이 담보율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해주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고 그러다가 금융실명제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정부가 보증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금융권에서 돈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금융실명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됐다. 그때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아주 취약한 상황을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IMF로 오게 된 동인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IMF를 그렇게 해서 한번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정리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2008년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한민국은 벗어날 수가 없었다. 헤어나지를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그때 그 98년도에 IMF를 맞이하면서 그 침을 맞고 1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게 자리를 잡게 했다. 그 당시에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면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 정권을 잡을 수가 모든 지방자치 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 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됐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들어준 요인이다. 영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를 누구도 한번 저렇게 정리를 못 해주셨는데 우리 이재진 감독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 다큐를 쭉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쉬운 점들을 들었는데 그것이 영화적 요인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금융실명제 하는 것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게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든가 또는 하나의 척결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실감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후속적으로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화를 처음 보는 거고, 사실은 이 GB라는 용어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혹시 이 GB라는 용어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시던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대부분 사실 GB라는 걸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걸 이제 VIP 시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GB가 실제 영화에 출연한 그 배우들이 이제 사실 영화 정식 개봉하기 전에 나와서 좀 코멘터리 해주고, 사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금 보셨을 때 6분 중에 한 분이 유난히 좀 많이 말씀이 조금 길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게 GB입니다. 예, 실제 정병국 그 대표님께서는 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YS를 직접 옆에서 모신 분이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천하람 대표님, 뭐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주석 의원님, 또 저기 김병민 부시장님 이렇게 제가 직접 모셨는데 다 모신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YS의 그런 개혁 정신, 그리고 이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망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그 YS가 야당 생활을 엄청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도 본의 아니게, 물론 저는 지금 당 적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하루아침에 사실 여당에서 야당이 됐고, 그리고 사실 여기도 좀 사실 제 3당의 소수 정당으로서 또 원내대표를 해주고 계시는, 또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본인이 어쨌든 하실 소신대로 이제 정치를 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나이가 단순히 젊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모신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 부시장님도 뭐 그런 의미로 제가 모셨는데, 오늘 아까 저기 서울시 깨알 홍보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서울시 정무비서관으로서 그 부분은 저도 반성을 좀 해야겠다는 예, 그런 좀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 GB가 원래 사실 그 관객들의 질문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좀 질문을 혹시 뭐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뭐 편하게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기 답할 사람도 지정을 해서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민 정부를 겪지 못했고, 오늘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문민 정부를 겪었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서 정의의 편에 서서 개혁을 이루셨다라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김재석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 세 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군부 독재에 맞서서 싸우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의 정신을 이어서 받는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힘든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 문제의식은 뭐 저도 제 나름으로 답은 드리겠지만, 그건 사실 우리 정병국 대표님께서 예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그냥 김영삼 초성화 떼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정병국 대표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김영삼은 그 세 분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진영에서는 박정희, 이승만 정권을 거의 동일선상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 역사로 다 돌아가면 이승만 지우개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사실들 많이 놓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더 먼 얘기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나란히 있는 것도 굉장히 이질적인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는 박정희 대통령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는 건 더 이질적인 이야기인 거죠. 제가 진영에서
저희 이제 진영의 정치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흐름, 이념 같은 걸로 선회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이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세 분의 보수 정치가 정말 다른 색깔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치를 두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뭐 산업화와 공업화를 이뤄낸 또 하나의 장본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인데 저는 크게 보면 그게 이제 보수의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색채에 매몰되지 않고 가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연하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한 발 늦을 수는 있어도 훨씬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보수 진영의 정치라고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이 세 명의 대통령이 이질적으로 있는 모습을 가장 좋게 해석하면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을 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서 했었던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 세 분에게 특히 이제 YS에게 우리가 욕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적 성찰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제 이제 생각이고요. 그 세 명의 초상화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정병국 대표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섭 의원께서 뭐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홍준표 대표 시절에 사진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제가 그거를 저는 그때 이제 그때가 자유한국당 무슨 당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당이 아니었어. 난 그때 바른정당이었었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에 그거를 거는 거를 보고 홍준표답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건 아집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김재섭 의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장면 정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승만 정권을 포함해서 거기에 거부를 하고 쿠데타를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고 사회주의적 독재자였잖아요. 그 어떤 민주 절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 보수의 그걸 정통으로 갖다 놓고 맥이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김영삼 대통령은 평생 박정희 대통령의 탄압에 의해서 거기에 싸우면서 민주화를 부르짖던 분인데 같이 그 맥을 같이 한다? 어이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김인규 그 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작년이죠. 30주년 그 민주센터에서 재단에서 했네요. 재단에서 조선일보하고 같이 그 30주년 세미나를 하는데 전 일부러 안 갔어요. 세미나를 하는데 섹션별로 이승만, 박정희, YS, 김영삼 이렇게 그거를 날짜별로 조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도저히 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수 정당이 헤매고 있는 거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고 그때마다 분열이 되고 패거리로 갈리고 좀 그렇게 되는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여당이 저는 어떤 가치를 지향을 하는 같은 가치와 철학을 지향하는 그러한 정당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 못한 게 야당이지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패거리다. 정당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가치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치와 철학을 통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실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이 지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집권하는 게 목적인 게 이제 정당의 목적이잖아요. 정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려고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이 다른 세 사람을 갖다 놓고 이것을 다 해서 통합해서 우리가 보수를 대변한다 하면 그게 과연 보수냐? 이게 정당이냐? 저는 이거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보수 정당이 계속 갈피를 못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김병민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 수십 번의 30번의 그 특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어지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수는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왜 그분이 그 개헌을 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당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무조건 탄핵이 잘못돼 있다. 하고 뭐 자기 살 길을 찾지 보수의 살 길을 찾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금년 지방선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중요한데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께서 강진구에서 국회의원 나오셨을 때 제가 열렬히 응원을 했습니다. 공무원 말년 시절이니까. 근데 아깝게 안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장 이 정부를 견제를 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부시장님도 되시지만은 당협위원장도 되실 거 아닙니까? 서울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거 죄송한데 제가 대신 할게요. 우리 김병민 부시장은 공무원이에요 지금. 정무직이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는 그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어떤 발언을 하는 거는 어떤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기에는 좀 정치학자적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부분을 탄핵이 오르니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탄핵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때에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위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 절차에 근거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그 가부가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느껴야 될 거는 YS가 평생을 정치를 하면서 어떤 입장에서 정치를 했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내가 늘 가슴에 새기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여겨라. 그거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라. 국민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자그마한 소리도 다수결에 의해서 가면은 자그마한 소리도 묻힐 수가 있어. 그 자그마한 소리도 크게 들어라. 그러고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라.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게 원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판단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그 어떤 정치적인 여기 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김영삼 이 다큐 영화가 객관적으로 정파를 떠나서 국민들이라고 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건 YS를 지금 뭐 돌아가셨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을 재평가를 한다고 뭐가 재평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정치가 바로 쓰는데 조금 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지 여기서 평가하자라고 해서 이 영화 만든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상태라 정치적 발언들을 좀 자제하고, 다만 영화에 관한 얘기로 잠깐 좀 돌아와서 처음 영화가 시작됐을 때 저희 그 대한민국 역사의 대통령 장면 하나하나를 쭉 다 열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은 하나씩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수 정치에 관한 얘기도 주셨으니까 보수에 관한 해석과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해석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보수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거에 우리가 쌓아왔던 역사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에 기틀에서 시작한다는 것들은 거의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의 동전 파운드화를 보면 그 동전 옆면에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라고 적혀 있는 그 멘트처럼, 기존에 쌓아놨던 선조들의 경험의 바탕으로 그 위에 하나둘씩 더 얹어서 세상을 발전시키는 게 보수의 기본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의 가장 중요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던 측면이 YS 시대의 그 개혁적인 정신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영화를 보면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았던 면들이 다시 오늘 나왔던 거죠. 하지만 IMF를 비롯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평가 인식이 있지만, 실제 YS 시대를 돌아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그런 전체적인 평가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전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고른 균형감이 있는 시각을 가져오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질문을 하나 정도는 더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정말 죄송하지만 그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죠. 그래서 지금 2분 남았네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또 감독님도 사실은 정작 이런 수고스러운 영화를 만들어 주셨는데 한마디도 못 하셔가지고 또 감독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사실 저는 물론 이게 정치 다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큐 영화기 때문에 조금 질문들이 무거울 거라고 조금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 정말 대단한 계획을 한 YS지만 집에서는 어땠어요? 좀 약간 이런 가벼운 질문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참 아까 이제 저희 김병민 부장님께서 또 이제 그 공무원 신분으로서 답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좀 무거운 뭐 질문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같은 영화를 보고도 해석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소감으로 일단 감독님께서 어쨌든 참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그래도 이거 보시고 나서 조금 더 YS가 물론 교과서에서 현대사 부분에서 짧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했구나. 사실 저도 제가 몰랐던 부분을 오늘 한두 개 정도는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많이 좀 알아가셔도 저는 뭐 충분히 이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데 그 목적은 달성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마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아니, 네, 뭐 저 한마디만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사실은 대통령님의 손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직에 계시지만 손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퇴임 말기쯤이면 초등학생쯤 됐던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 YS가 할아버지로는 어땠어요? 누워서 졸받기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할아버지께서도 물론 저도 이제 대부분 재임 시절에는 저도 워낙 어렸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관저 밑을 제가 기어다니던 그런 기억들밖에 없고요. 실제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거는 퇴임하신 이후에 뭐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데, 실제 그 정치 중독이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우리 그 가족 모임에서도 정치 얘기를 항상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중간에 캐나다 유학을 갔다 오기도 했었었는데, 한번 무슨 그 유명한 캐나다 그 무슨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겨울 그 저기 제가 제일 좀 근데 한 번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워낙 싫어하셔가지고 이거 거기다가 사인펜을 이렇게 칠하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워낙 또 너무 싫다 그러셔가지고 그럴 정도로 사실 그 뭐 저희가 가족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뵈도 그냥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고, 그렇게
결부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예. 제가 그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부속실장을 했잖아요. 근데 영부인께서 굉장히 이 원칙주의자이시고 철저하세요. 그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만은 상명사대 부국 초등학교를 좀 다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인규는 아직 어렸었고 형이 이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가지고 이제 선생을 좀 만나고 오라는 얘기는 그 절대로 할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 못하게 선생이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이제 가서 얘기를 했죠. 근데 하루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만 그 형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뭘 알아요. 교과서에 우리 할아버지다, 우리 할아버지다. 교과서에 나오는 진짜 할아버지니까 우리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손주라고 하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좀 나중에는 이제 학생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면서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애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진짜 맞다. 라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대통령 이제 외국 대통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청와대 본관 앞에서 사열식을 해요. 의장대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인근 학교 초등학생들이 와서 막 태극기 흔들고 하는데 그래서 상명사대 부국 초등학교 학생들을 부른 거예요. 그 반 학생들을 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줬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 손주들이 그런 어떤 정치, 그러니까 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이제 아버지 때에 있는 자식들이 그런 엄청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아버지가 정치함으로써 겪었던 고초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주들한테는 그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배려를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뭐 앞서서 뭐 거의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그다음에 YS를 다시 새기게 됩니다. 그 예전에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우리 옆에 계신 정명국 대표님이 옛날 그 YS 모시면서 있었던 일화들이 지금 이게 정치 한 켠 한 켠마다 생각날 때가 제법 있거든요. 뭐 오늘 뭐 단식도 끝났었지만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요 순간마다 YS의 어록들이 소환되고 그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기억되는 이유들은 아마 이제 그가 우리 역사에서 남긴, 정치사에서 남긴 족적이 워낙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정말 생생하게 정치 시작에 우리 정명국 대표님이 들었던 거는 제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자산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자산을 잘 새겨서 좋은 정치를 하는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중간 서울시가 나오는 만큼 서울시도 열심히 영화를 홍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우리 김재섭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옆에서 10년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면면을 잘 알고 그분의 정치 철학과 정치 신념,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제대로 잘 제가 내 정치를 하면서 펼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죄책감에 지금 저는 이제 정치 현장을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게 청년정치학교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치학교 학생들이 몇 분 여기 와 계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이런 그 YS의 정치 철학, 정치 신념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좀 더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움이 아직도 많이 남고 또 YS께는 그 죄송스러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는 우리 김인규 손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정말 가장 추운 한파라고 하는데 좀 많이 춥죠, 오늘. 예, 사실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도 좀 많이 추우실 텐데 실제 YS께서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연결식 날도 눈도 내리고 참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는 참 가실 때도 이렇게 본인의 어쨌든 이 영향력을 이렇게 참 드러내고 가시는구나 했는데 오늘 영화 이 GB도 참 역대급으로 추운 한파에 이런 게 돼가지고 또 이제 위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저는 앞서 너무 사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정치인 김인규나 정무비서관 김인규가 아니라 그냥 YS 손자 김인규로서 정말 오늘 사실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께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앞으로 사실 이 영화 GB 말고도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하숙생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땅에 다시 정치적 밤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